풍속화돼서 여인 그림을 잘 그리는 분. 신윤보. 자, 그러면 우키요에의 아버지, 춘화의 아버지. 몰라요. 이 사람! 히시카와 모로노부예요. 히시카 모로노부라는 사람이 우키요에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 춘화라는 것, 즉 파나를 처음. 그러면 원래 파나가 없었냐? 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춘화가 있었는데 춘화가 있는 게 아니라 파나가 있었는데 파나를 어디에다 썼느냐? 책에다가 중간에 조그만 사파 넣는 형식으로. 그게 파나에서 시작이 돼요. 출판에서. 이게 하나가 떼어져 나온 거. 이 떼어져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사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하는 춘화, 우키요의 창시자가 히시카 모로노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춘화나 그다음 우키요에, 즉 우키요에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 한국말로 하면은 파나예요. 파나인데 뭐 어디에다 하느냐? 서양에서는 파나를 어디에다 만들어요? 동파나 철에다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일본의 파나는 나무에다 만들어요. 그럼 나무가 주는 성질에 있어서 조금 뭉퉁하기는 하지만 따뜻하고 서적적인 느낌이 나요. 그런데 춘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춘하면 여자 그림이 많겠죠. 어디에 여자? 요정. 요정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화류계는 조금 너무 대중적이잖아요. 게이샤. 사교계. 게이샤는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말. 유곽.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럽게 좀 표현을 해요. 왜? 밖에서 이야기하면 화류계나 이런 표현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 품격 있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인문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러한 여성들의 매매업을 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군산 유곽, 어디 유곽에서 유명한 곳들이 있었어요. 즉 일본의 군인들이 모이거나 철도와 관련된 지역, 대전 유곽 이런 식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생겨요. 그래서 이 유곽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그리는 그림이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 집단 거주지의 사람들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파나로 찍어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직 그 정도까지의 기술은 없다. 그러면 당시에 이 춘화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일본의 화단은 예술계, 문화, 역사의 중심은 양분화되기 시작해요. 전통적인 교토와 신흥 도시인 도쿄가 양분화돼요. 자, 그러면 돈이 많고 귀족들이고 품격 있고 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교토에서 살아요. 상업, 즉 돈을 굴려서 장사를 많이 하면서 돈이 많이 도는 도시는 도쿄예요. 자, 그러면 교토의 식자층이 바라봤을 때 이러한 그림들은 품격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그리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도 가장 하부터 가장 상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교토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첫 번째, 안내도로 받아들여요. 이 요시와라라고 하는 유곽에 놀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시와라 유곽에 놀러 가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 요시와라 유곽에서 누가 가장 유명한가? 이거를 알기 위한 안내도로서 첫 번째 그려졌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때 값싼 싸구려 파나로 찍어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비싸게 그림을 그려라 소리예요. 즉 처음에 춘화, 우키요의 시작은 손으로 그리는 그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히시카 모로노부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여자가 누구냐? 처음에는 또돌이 생활을 하거나 유학을 해서 일을 하는 게이샤들이거나 자, 이런 마이코들을 갖다 그리는데 이 당시에 미인의 전형이 있어요. 딱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서서 뒤를 돌아보는 이게 당시의 미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인을 뭐라고 하느냐? 뒤를 돌아보는 미인이에요. 그 다음에 모로노부의 미인화의 특징은 뭐냐? 통통해요. 당나라 미인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통통해요. 자, 요즘 미인들 나가면 몇 등신이 기준이에요? 우리 때 이야기예요. 지금은 9등신까지 가요. 9.5등신까지도 가요. 이 당시에는 6등신이에요. 딱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은 있어. 8등신이 이쁘다라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는 6등신이야. 이 당시의 미인의 기준은 6등신이에요. 그러면 실제 사람들은 6등신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 히시카 모로노부가 뒤를 돌아보는 이 미인의 전형을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행이 되느냐? 지금까지도 일본 미인의 전형 가장 예쁜 여자들이 무슨 광고에 나오느냐? 최고의 배우들이 나오는, 아이돌도 안 써요. 최고의 배우들이 예쁜, 당대 최고 예쁜 여자 배우들이 나올 때 나오는 광고가 샴푸 광고예요. 그 샴푸 광고에서 우리나라에서 샴푸 광고를 잘 생각해 보면 머리 긴 생머리 여자들은 아니면 세팅을 했든 정면을 바라보고 머리에 검은 머리를 갖다가 강조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무조건 정면이에요. 남자는 무조건 이게 샤워를 하는 거겠지만 맞아 끝났을 때 정면을 바라보지만 일본에 놀러 가셔서 보시면 TV를 틀어놓으면 에이 시끄러워 못 알아듣는데 하고 끄지 마시고 샴푸 광고 나올 때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은 무조건 뒤돌아봐서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일본 미인의 전형을 이때 만들어놔요. 자, 이러면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러한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뭐라고 하느냐? 육필화라고 해요. 육은 뭐냐? 손으로 그렸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붓으로 그렸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처음에는 미인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그렸느냐? 이 요시와라라고 하는 유곽에서는 도대체 뭘 하니? 라고 제가 관광 안내도라고 했죠. 요시와라 유곽에 가면은 게이샤가 샤미센을 쳐주고 노래를 불러줘. 이게 미인도야. 근데 또 그다음 일본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시가 모로노부가 한 특징. 얼굴이 하얘요. 하얀 미인이 미인이에요. 왜? 당시 여자들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겠죠. 까무잡잡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미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다음 요시와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 라고 했을 때 화장하는 미인. 즉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손님이 끝난 다음에 여자들은 화장을 해. 이게 요시와라에 사는 여인들의 하나의 일이야 라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가 이러한 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가요. 왜? 한 장밖에 못 만드니까. 그런데 그 밑에 진짜 성주라든지 돈 있는 사람 말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일하는 중간계층 사람들도 이거를 향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더 많이 만들어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파나로. 자, 그래서 요시와라의 모습은 어떻게 돼? 하고 파나로 찍어내요. 근데 이 파나로 찍어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반짝반짝하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흑파나예요. 즉 색깔 하나로만 해요. 그 정도 기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와라 가면은 자, 방에서 게이샤가 춤도 춰주고 악기 연주도 해주고
삼위생년주 내두고 차를 대접도 해주고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요시와라야 하고 굉장히 건전한 풍속 그림을 그려놔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자, 요시와라의 풍속에 요시와라에서 최고의 명작물이는 뭐냐? 도추라고 하는 거예요. 도추가 길도자의 가운데 중자, 도중이란 뜻이에요. 그럼 길을 간다라는 의미인데 이 도중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불교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불교 용어예요. 즉 선종의 승려들이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도중이에요. 즉 길을 떠나면서 수행하는 과정. 자, 우리 근데 이게 딱 요시와라로 들어와요. 그럼 요시와라에서 용어가 체인지가 딱 돼요. 도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체인지가 되느냐? 요시와라에서도 각 가게별로 여러 가게가 있으면은 넘버원이 있겠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예쁘고 가장 만나기 힘든 상대들. 이 여자를 넘버원을 뭐라고 하느냐? 오이란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오이란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3번 선물을 보내야 해요. 즉 우리가 보통 유곽에서 선물 3번 보내야 한다는 말씀들은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게이샤 만나려면. 근데 모든 게이샤에게 선물을 3번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오이란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오이란에게 선물 3번을 보내는데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면은 자, 뭐가 있어야 해요? 처음에 명품 핸드백 하나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보낼까요? 차, 외제차. 그 다음에 집 하나를 줘야죠. 이 3개를 보내야 해요. 요즘 말로 제가 쉽게 말씀드렸어요. 집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일단 나라는 존재를 알려줘야 해요.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명품백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명품백 정도는. 내가 24개월 할부를 해서 보낼 수 있어요. 명품백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고 안 만나. 그 다음에 이제 보내게 나는 이 정도 재력이 됐다고 다시 한번 2번째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외제차가 되면 그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나 이 정도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받쳐주겠다. 그러니까 걸러져요. 그 다음에 집을 보내면 그때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만나면 오이란이 밖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계급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오이란은 가장 밑에 계급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만날 때는 성주가 상석에 앉고 오이란이 하석에 앉아요. 그런데 요시와라 유곽에서 만나면 누가 상석에 앉을까요? 오이란이 상석에 앉아요. 그리고 만나러 온 사람이 하석에 앉아요. 그래서 그 한 번 보고 집 선물해주고 한 번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관계를 연든 어떤 관계를 가져가지만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면 거기서 끝나요. 즉 차 날리고 집 날리고 명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문이 싹 퍼져. 그럼 그 누구한테도 못 보내. 그 사람은 그 누구한테도 명품백을 보낼 수가 없어요. 소문이 한번 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오이란이 유명한 자기 그 가게에 계속 대대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큰 행사가 있으면은 그 집안을 연예를 빛내기 위해서 이 가게 전체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들. 그게 도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이 가는 데 다 일렬로 줄을 서서 가는데 오이란이 딱 누가 봐도 알아요. 갑자기 희끄머리 하얀 여자가 다른 사람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높게 있어요. 원래 키가 큰 거냐 그게 아니라 오이란들은 안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일 때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개타를 신어요. 이 정도 되는 개타를 신어요. 그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에서 남자들이 받쳐주고 허리를 잡아주고 그다음 어깨를 잡고 가요. 근데 이 개타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특유의 팔자걸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이게 나중에 리코에 놀러 가시거나 하면은 이 오일한 행렬이라는 행렬이 시간마다 있어요. 그게 오일한 행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한 얘기를 설정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오일한 중에서도 그럼 이렇게 되면 오일한의 그 활동 기간은 기냐 짧냐 하면은 어찌됐건 활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몸이 금방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오일안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최고의 목표. 내가 이러한 가게 하나를 갖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아니면 부잣집에 측실로 가거나. 그런데 이 측실로 가기에는 나를 산 이 가게한테 돈을 갖다가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불 능력들이 없어요. 오히려 밑에 계급의 두 번째나 세 번째 계급들은 돈 지불할 능력들이 남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측실로 가요. 근데 오일한들은 자기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리는 것은 소수 몇 프로. 나머지는 몸이 안 좋아서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당대가 오일한들이 되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그 뒤가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오일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시아의 최고의 풍속은 뭐냐? 최고의 명장면들은 이 오일한의 행렬이에요. 자, 그래서 요시아의 풍경은 이거다라고 해서 딱 히시카 모로노가 하나를 또 그려놨어.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최고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교토였어요. 그래서 교토를 가기 위해서는 16세기, 17세기, 즉 우리나라 조선 초중기에는 교토의 관광 안내도가 그려졌어요. 이 교토 관광 안내도를 카노파가 그렸어요. 18세기 조선 후기가 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도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고 싶은 게 어디냐? 도쿄에서 교토로 연결되는 바닷길, 해안길. 이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길을 몰라. 즉, 관광 안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광 안내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그렸느냐? 히시카 모로노부가 이 파나에서 춘하만 그린 게 아니고 요시아의 여자들만 그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돈은 있어. 내가 열심히 돈이 없을 땐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는 안 보여요. 어찌됐건 집 한 채 만들고 가족 부양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식 대박이 나고 요즘의 대박은 엔디비아죠. 지금 어제 엔디비아가 최고치를 때렸대요. 다행이에요. 한 주라도 사놔서. 자, 내가 주식 대박을 치고 뭘 쳐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생겨요. 가족 권사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요? 자식들도 나처럼 똑같이 무식하게 키우고 싶진 않겠죠. 그럼 자식 공부를 시켜야 하고 자식이 공부를 시키면서 있는지 부모들하고 만나려면 나 또한 어느 정도 문화적 향유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문화적 향유나 공유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한다. 현대적인 미술도 있지만 주로 고전 인문학이 가장 중요해요. 왜? 이거는 갑작스럽게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체험하고 들으면서 내꺼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됐어. 야,
헤이안 시대 때 슈텐도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명했대. 헤이안 시대가 언제야? 고려 시대. 그게 굉장히 유명했대. 그 문학이. 그게 뭐야? 라고 해서 책을 딱 줘. 여기 있잖아. 이게 그 슈텐도지 책이야. 라고 했는데 내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글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시카 모로노부가 판화를 찍어내요. 슈텐도지랑 그럼 그만큼 이걸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겠죠. 슈텐도지가 뭐야 했더니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이야기예요. 이 도깨비가 사람을 너무나도 잡아먹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해양시대 때, 고려시대 때 제일 유명한 무사인 라이덴에게 명령을 해요. 슈텐도지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슈텐도지를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가가지고 슈텐도지가 술에 취해서 굴에 있는데 라이덴이랑 그 부하들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죽여요. 그 다음 목을 쳐가지고 죽여. 그래서 피가 타다다닥 튀어. 그래서 다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 목을 가지고 라이덴이라고는 가장 유명한 무사가 데리고 왔더니 천황이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 설화가 있어요. 아하, 이게 슈텐도지였구나 라고 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극히 일부. 가장 메인은 이거였겠죠. 그러면 요시아라 가서 뭐 해? 여러 가지 남녀의 사랑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해서 어떻게 사랑을 했을 때 어디서 사랑을 했을 때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전적으로 히시카 모로노부가 미네즈쿠시인데 일본 문화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노조끼 문화라고 해요. 노조끼가 훔쳐보다라는 뜻이에요. 일본 문화를 훔쳐보는 문화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훔쳐볼 수가 있어. 앞에서 봤던 여기서 분명히 이 장막 너머로 훔쳐볼 수가 있고 이쪽에서 반드시 훔쳐보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놨어요. 모로노부가. 즉, 우키요의 아버지로서 베이스를 만들어놨으면 자식이 여기서 굉장히 꽃을 피워야겠죠. 근데 모로노부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도쿄 디즈니랜드 근처에서 살았어요.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문양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 대대로 그걸 했는데 나는 그게 싫어라고 해서 기모노에 문양 만들다가 에도로 상경을 했어요. 에도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출판사에서 일을 해서 당대 넘버원의 화가가 됐어요. 자, 모든 돈은 어디로 갔다? 히시카 모로노부의 주머니로 갔다고 했어요. 이 히시카 모로노부가 밀려 들어오는 오다를 갖다 혼자 처리를 못하니까 공방 수십 개를 만들어냈어. 자기 자식들이 하나하나씩 담당을 했어. 그만큼 그림이 뛰어났다는 소리겠죠. 이것만 그대로 잘 유지만 했어도 히시카 모로노부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만큼의 실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경영 수업이라도 제대로 받거나 그림 보는 배우는 법을 빌려서 자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발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했다. 3년 만에 모든 공방이 다 망해요. 즉 쫄딱 망해요. 부자가 3년을 못 갔어. 그래서 아들들은 다시 치바로 내려가서 집안 가업인 문양 도안을 하면서 끝나고 이렇게 하면서 히시카 모로노부 세계가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체인지가 돼요. 즉 지금까지는 단색이었어. 흑색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색깔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색깔들이 들어가는 형태들을 만드는 게 당시 군인화로가 했던 군이사다가 했던 판화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2, 3, 4, 5, 6.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사람. 1, 2, 3, 4, 5, 6. 제일 중요한 사람. 또 마무리해. 마무리? 왜 1번이세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 1번이에요. 왜? 우리는 마무리를 생각하지만 거기는 스타트를 시작해요. 그럼 우키요에 화가, 추나 화가라고 명명 짓는 사람.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우키요의 작가는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 1번. 밑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시카 모로노부도 밑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고, 스즈키 하루노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경화가 작가인 혹사이라든지 전부 다 밑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밑그림을 그리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밑그림을 대고 판을 파내요. 판을 파내면 그 위에다 종이를 깔고 칠해요. 그러면 염료를 만들어서 칠하고 이거를 말리는 작업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판화가 분업화돼요. 즉, 이 분업화 세분화가 되면서 그 전까지 여자들이 그렇게 일이 없다가도 여자의 경제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세분화된 공정 작업을 잘하니까. 즉, 이거는 남자가 하겠지만 보통 우키요의 작가들은 남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여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 이런 작업들은 여자들이 더 섬세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경제력이 상승할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넘어가는 시기에 엄청난 작품 하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작품이 앞으로 우키요에서 메인 주제가 돼요. 오늘 할 이야기에서. 물론 성적인 에로티시즘에서의 메인 주제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메인 주제가 이 작품이 돼요. 설, 월, 화. 설은 눈, 월은 달, 화는 꽃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설, 월, 화 중 설이겠죠. 눈이 있으니까. 여기는 월 아니면 화인데 뭘까요? 달이 있잖아요. 월. 그럼 여기가 벚꽃이 있으니까 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그냥 미인도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그렸어. 육필화예요. 그 다음에 요시하라의 여자예요. 그러면 세 개는 딱 맞아. 그런데 이게 해이안 시대, 즉 우리나라 고려시대 유명한 3대 여류 문인 작가들이 있어요. 누구? 세이쇼나곤, 무라사키 시키부, 오노 고마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즉 해이안의 3대 미인이 누구야? 라고 하면 일본인들은 전부 다 이 세 사람을 꼽아요. 고려시대 3대 미인 누구야? 세이쇼나곤, 무라사키 시키부, 오노 고마치. 그럼 이 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했어? 어디에서 일했어? 하면 궁궐에서 일했어요. 궁녀예요. 그럼 궁녀가 뭘? 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궁녀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일본에서. 일본의 궁녀들은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공무원이에요. 출퇴근을 해. 그 다음 이 공무원인데 어느 공무원이냐? 7급, 9급이 아니야. 9급, 10급이 아니에요. 정부 청사에서 일하는 5급 이상, 3급, 5급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전문직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려면 정말 돈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궁궐에 들어가는 조선시대 뭐 대하 사극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고관대장의 딸들이 많아요. 그 다음 여기를 들어가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해. 그럼 이분들이 뭘 썼느냐?
해양 문학의 유명한 문학을 하면은 세이션하고는 뭘 했어? 하면은 마쿠라노 소시라고 하는 베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베개 이야기는 수필집이에요. 이 수필집인데 어떤 수필집이냐? 에세이인데 궁중 생활에 있어요. 정치와 암투를 에세이 형식으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고발문이겠죠. 요즘 말하면은 뉴스 한번 따면 빵 터질. 근데 이 여자의 성격이 어땠느냐? 차가워요. 냉정하고 차가워요. 그래서 미인이긴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안녕 하면은 흥 정도를 지나쳐서 어떤 말싸움을 해. 이제 무라사키 시키부가 같이 일을 했으니까 무라사키 시키부가 세이션 학원에 대해서 써놔요. 세이션 학원은 정말 번뜩이는 재치가 너무 뛰어나다. 그리고 굉장히 영특하다. 하지만 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무한히 들 정도로 공격으로 몰아붙인다. 성격이 차갑다라고 하는 당대의 평가를 딱 써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이션학원을 이야기할 때는 눈과 같이 차갑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년이 어떻겠어요?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친구 한 명이 없었어.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를 그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성숙해져 가다 보니 그 제 주변 저보다도 위 연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이제 나이를 들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성의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럼 제 위의 연배의 분들이 10년 전부터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러고 알 것 같아요. 알아요. 훨씬 더 재밌어. 동성애 친구들과 노는 게. 자, 늙으면 동성애 친구들 있어야 해요. 같은 동성애 친구가 없어.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쓸쓸하게 외로워 죽었어. 하지만 하나는 남겼어. 마쿠라노 소시라는 역대 최고의 수필집 하나를 남겼어. 제가 우리나라를 주면 신사임당이 수필집 하나 남긴 정도로, 아니면 허난설원은 소설 수필 다 남겼으니까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더 엄청난 여자 하나가 있어요. 무라사키 시키부. 자, 무라사키 시키부는 헤이안의 즉 고려시대 최고 가문이 누구냐 하면 후지하라 가문이에요. 후지하라 가문의 최고의 권력자고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자, 일설에는 물론 궁녀로 출퇴근을 했지만 일설에는 후지하라 가문의 그 첩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애인이었다는 설도 있고 하지만 명확한 건 없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남겼느냐? 겐지 모노가타를 남겼어요. 그럼 겐지 모노가타, 어떤 내용이냐? 겐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즉 겐지의 사랑 이야기가 수백개, 겐지와 자기 아들까지 2대에 걸친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의 수백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중점은 뭐냐? 사랑받지 않을 여자는 없다. 모든 여자는 사랑받을 만하다예요. 심지어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겐지가 미망인을 사랑을 하게 돼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머리가 뒷모습에 빠져서 그 여자를 쫓아가더니 그 여자가 가부집이에요. 매일 찾아가 사랑을 고백해. 자기보다 연상이었어. 매일 찾아가서 사랑 고백인데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딱 만나죠. 순간 겐지가 뒷걸음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딱 무릎을 쳐요. 저 여인은 뒷모습의 미인이구나 라고 했어요. 뒷모습은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불륜도 있고 여러 사랑이 있고 자기의 새엄마를 사랑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쓴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근데 겐지 모노가타리 전체를 흐르는 건 뭐냐? 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쓸쓸함이에요. 사랑의 쓸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가가타의 그 설국이라는 그런 게 더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전체 역사를 털어서 최고의 작품, 소설 작품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겐지쿠로예요. 아직까지도 일본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문학 작품 하나 꼽아라. 겐지쿠로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 작품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요. 그거를 썼어요. 일본 최고의 소설가 한 명을 꼽아라. 무라사키 시키부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여자예요. 그래서 달이라고 표현됐어요. 왜? 작품이 달과 같았으니까. 세쇼나고는 성격이 차가워서 있고, 자, 오노 고마치는 왜 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 하면 누구예요? 어렸을 때 정말 주입식으로 배웠죠. 클레오파트라. 주입식으로 외웠어. 자, 동양의 최고의 미인 주입식으로 외웠어요. 누구? 여기 정말 정말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분들이죠. 일본의 최고의 미인 한 명 꼽아라 하면 일본인들도 주입식 교육을 외웠어. 오노 고마치.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로 주입식 교육을 받았느냐? 세계 3대 미인을 꼽아라.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오노 고마치. 그래서 꽃으로 표현했어요. 자, 오노 고마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오노 고마치 집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역사상 7대 가선이라서 7대 가선, 노래가자를 써요. 노래가자에 신선선자를 써요. 노래로 신선이다. 즉 7명의 최고 7명의 7대 시인을 꼽아라 하면은 6명이 남자고 오노 고마치 하나가 들어가요. 오노 고마치는 시키부도 쓸쓸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들어가는데 오노 고마치도 쓸쓸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들어가는 시를 써요. 그런데 어떤 차이냐? 여기는 사랑을 한 다음에 오는 건데 여기는 가장 화려했던 순간에 툭 떨어지는 꽃 같은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읽고 있으면 여기가 그러한 시를 쓰는 사람이 오노 고마치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춘하에서 우키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야기는 쓰는 사이에서 학생들은 아침에 올 때 정말 마음 편하게 한 16주 강의 중에서 14주가 마음 편하게 와요. 선생님들은, 교수들은 14주가 마음 불편하게 가요. 아침부터. 오늘은 가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리를 시켜놔야지 그 다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은 어떤 거에 핵심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애매모호한 태도의 학생들과 어떻게 흥미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호객행위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4주를 해요. 딱 2주 편에 시험 보는 날 아침이 정말 편안하게 가요. 편안하게 가면 학생들이 정말 눈이 반짝거려. 나는 정말 여유롭게 가요. 커피 한 잔을 들고. 근데 이제 어른 대중 강의도 서울 대중 강의라든지 서울 시민대학도 같이 나가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학교 다니던 친구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오신 이제 여러 우리와 같은 하면 누가 더 성실성이 보이냐, 눈이 반짝반짝하느냐, 열의가 있느냐 했을 때는 훨씬 더 100이면 100 교수들이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수업 태도가 좋다라고 해요. 더 열의를 가지고 해요. 근데 그때는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호객행위를 해요.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고객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낸 등록금의 일부가
저의 강의료에 포함이 되어 있다. 나를 통해서 투자금 뽑아내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한 학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고객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스즈키 하루노부가 누구냐 했을 때는 스즈키 하루노부가 히시카 모로노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의 예술계를 평정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만 꼽아라 했을 때는 스즈키 하루노부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창시했느냐? 이 사람 엄청난 천재예요. 니시키 그림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니시키 파나예요. 그럼 니시키가 자 한자 아시는 분? 이 한자 뭐예요? 비단 금자예요. 금화예요. 그럼 니시키가 일본말로 비단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를 가지고 비단이라고 했느냐? 마치 중국에서 수입해온 당시의 아시아 최고의 비단은 중국제예요. 중국의 비단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파나에다가 니시키 파나 니시키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색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비단이 검은색이에요? 아니죠. 색이 들어갔다. 한 개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색 파나, 색이 많은 파나,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스즈키 하루노부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네, 처음부터 짜잔 하고 다색 파나를 만들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있겠죠. 그 전 단계가 뭐냐? 베니즈리에라고 해서 붉은색하고 초록색을 메인으로 하는, 그래서 한두 개 색을 섞어 쓰는 회화, 즉 단색, 검은색 목파나와 비단과 같은 다색파나 그 중간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 베니즈리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니즈리에로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조선인 행렬을 파나로 찍어냈어요. 이게 몇 장 안 돼. 스즈키 하루노부의 작품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서정적이에요. 즉, 지금까지의 하루노부라든지 이 모로노부라든지 이전 세대나 또는 다른 우키요의 작가들은 조금 더 선정적이거나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반대로 스즈키 하루노부의 작품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갔다 우리가 분통해하지만,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들은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 있어요. 먼저 뺏기고 난 다음에 짜증이 나서 우리 거 뺏었어. 자, 스즈키 하루노부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외국에 있습니다. 프랑스 기내미술관, 그 다음에 보스턴이라든지 워싱턴 프리어 갤러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요. 일본은 왜 뺏겼죠? 네? 일본은 왜 뺏겼어? 일본은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값어치 없다고 생각했던,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다 싹쓸이해 갔어요. 팔아먹은 거잖아요. 팔아먹은 것도 있고 뺏긴 것도 있고. 자, 어찌됐건 그런 관계인데, 자, 그러면서 스즈키 하루노부가 봤던 조선인 행렬은 당시에 이때 조선통신사가 일본하고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조선통신사가 처음부터 도쿄로 빠방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로 갔느냐? 나가사키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통로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무조건 이쪽을 거쳐서 들어가야 해요. 왜? 일본이 바로 배로 본토를 침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다가 저기다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만들어놔요. 도쿄슈 쪽에다가. 여기서 이거는 처음부터 갑자기 있느냐? 아니에요. 고대에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침략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쿄에서 바로 갔느냐, 에도에서, 교토에서 바로 가느냐, 아니에요. 북큐슈로 전부 다 장군들을 모아놨어. 거기에서 추락을 해요. 당진이라는 곳에서. 자, 우리나라에 당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일본에도 당진이라고 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카라츠가 당진이에요. 있어요. 그럼 당진이 뭐냐? 중국과의 교역, 즉 백기를 하는 나루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진, 옛날에 당진에서 중국으로 교역하는 진이 거기에 있었어요. 일본도 북큐슈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날씨가 좋으면 중국까지 바로 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한국 거쳐서 쿠션으로 가고, 잘못되면 오키나와로 떠내려가고, 거기가 당진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그때부터 육로를 통해서 간의 감시하에 교토를 가서 도쿄까지 가요. 자, 그럴 때 보는 조선인의 행렬도예요. 일단은 높은 산에 가니까 풍악을 울리고 가죠. 풍악을 울리고 가는데 일본인이 봤을 때는 갓을 제대로 기억을 몰라. 어떻게 그려내느냐? 갓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뭔가가 씌어져 있더라. 이런 느낌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의 상인들의 모자들하고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이게 가세 모양이 아닌데도 오히려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상인들의 모자하고 좀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 색을 보니까 초록색이나 빨간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베니즈리에라고 해서 이거를 많이 그렸어요. 이게 중간 단계야. 조금 더 하루노부가 조금 더 가서 이제 어떻게 했냐, 말 위에 조선인 해가지고 청도라고 해서 스즈키 하루노가 자기 작가명을 여기다 써놔요. 작가명을 썼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이게 네덜란드 쪽 상인들 얼굴, 포르투갈 쪽 상인들 모자예요. 자기들이 이해한 조선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느냐? 아니에요. 이것 또한 보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러한 출판업이 유명하면서 하나를 만들면은 판을 찍어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야 하니까. 보통 일쇄로 몇 장을 찍을까요? 파나 하나를. 그림 하나에 하나를 딱 이렇게 판을 만들고 이걸 찍어내는데 몇 장 정도 찍을까요? 일쇄에 50장? 100장 정도? 200장 정도 찍어요. 두 장이요? 200장. 200장? 그 200장이 다 어디로 가고 이거 한 장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후지산 판화 굉장히 많죠. 뭐냐? 후지산 많다 그 말은 굉장히 유행을 했다는 소리예요. 성공을 하면 몇 장 정도 찍을까요? 보통 200장 찍는데 굉장히 그 그림이 성공을 해. 그럼 몇 장을 찍어? 판만 있으면 되니까 1000장 정도 찍어요. 그럼 1000장 중에서 한 5-6장 남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왜 똑같은 후지산인데 색깔이 달라요? 첫 번째 안료를 쓰는 거는 색이 진하겠죠.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은 몇 장을 찍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베니즈리에면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오노고마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오노고마치가 당대 최고의 미인이고 일본 최고의 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오노고마치를 사랑을 해요. 구애를 많이 해. 나랑 사귀어줘 해. 오노고마치가 양다리, 3다리, 10다리까지 있네. 그래도 괜찮대. 자, 그러면서 어느 날 키요미즈테라에서의 고마치라고 있어요. 그럼 이 키요미즈테라가 청수사예요. 교토 청수사. 자, 교토 청수사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어. 자, 청수사가 뭘 사야 할까요? 청수사에 가면은 나는 뭘 하나를 사가지고 와야 해요. 에이, 물은 향은 조금 더 테라마치 쪽으로 가야 하고
청수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면 내려가는 길이 오조 작가라고 해서 오조 원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뭐냐? 교토의 대중적인 도자기터예요. 거기가 소규모, 중규모의 교토 도자기, 생활 도자기들을 판매해요. 5,000원, 만원짜리. 그거를 사가지고 와요. 교토 특유의 그 와비사비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비사비. 일본 도자기의 특징이 뭐야 하면 와비사비야. 일본 차의 특징이 뭐야 하면 와비사비예요. 즉 쓸쓸함, 외로움, 허무함, 공허함 중에서도 우주가 차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와비사비의 녹슨 느낌, 즉 초록색인데 녹이 쓴 느낌의 도자기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거기 가서 500엔, 1000엔 정도 하는 아주 싼 생활 도자기들은 하나씩 사가지고 오셔야 해요. 비싼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노고마치가 어느 날 승려 헨조라는 스님하고 헨조 스님하고 어딜 가느냐? 청수사라고 하는 키요미즈데라에 놀러를 갔어. 자, 누가 승려일까? 누가 스님이에요? 1번, 2번. 2번이 스님이에요. 여기가 오노고마치, 여기가 스님이에요. 왜 그러면 이게 키요미즈데라야? 왜 청수사야? 여기에 제목이 그림으로 그려놨어.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작품을 서정적이 나오면은 남성과 여성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구별이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작아. 그 다음에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이 가늘어야 해요. 목자 들어가는 거.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손목, 발목, 목이 가는 게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시아 미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언제부터 만들어지냐?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손목이 가늘어. 그 다음에 약간 미소년, 미소녀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적인 느낌이 또 살짝 들어요. 이러한 작품을 그렸는데 이 여자가 오노고마치다. 아까 꽃으로 비교됐다. 그러면 키요미즈테라 청수사가 여기에요. 청수사에 가면 반드시 올라갈 게 그냥 여기 아래에서 아 하고 노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서 교토 시내를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청수사의 무대라고 해요. 그럼 교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무 갑작스레 내 의도와 다르게 쇼핑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지름신 내렸다? 또는 그분이 오셨다라든지 이런 그 주체할 수 없는 쇼핑용, 이거를 교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교토의 청수사 무대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샀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토 사람들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나 폭풍 쇼핑에서 나 지름신 내렸어가 청수사 무대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샀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오노고마치가 청수사를 가서 뭘 했느냐? 자, 오토와 폭포가 있어요. 이 위, 아래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아이고 이 폭포가 있어요. 폭포처럼 보여요? 어찌됐건 이게 폭포였어요. 옛날에. 이걸 폭포로 봐요. 이 사람들은. 자, 폭포로인데 이거를 바탕으로 시 하나를 썼어. 이 폭포물 떨어지는 게 내 오비에 허리끈 풀어지는 것처럼 폭포도 변치 않고 떨어진다. 나의 사랑도 변치 않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 자연도 변치 않고 떨어지는구나.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자, 이 시로 그래. 인생의 비유가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 뭐 그런가 보다 정도야. 그리고 나서 오노고마치에 대해서 스즈키 하루노부가 뭘 또 했느냐? 이거 하나를 했어요. 자,
고마치가 세키데라라고 하는 절에 가서 고마치야. 그럼 세키데라가 어디야? 여기다 제목을 딱 써. 여기가 세키데라야 라고 했어. 그러면 왜 세키데라냐? 고마치 얼굴이 아름답게 보여요? 앞에 키요미즈데라 갔던 것만큼은 꾸미는 게 없고 좀 헝클어져 있죠. 그 말은 뭔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당시에 고려시대 때, 헤이안시대 때 오노 고마치가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요. 거기에다가 러브 스캔들에도 휘말려요. 이 여자는 천황의 총애를 받았어요. 천황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캔들에 휘말리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자, 폐비를 만들겠죠. 궁궐에서 축출당해. 출궁하게 돼요. 두 번 다시 궁으로 못 가. 어디에 사느냐? 교토 근교에는 세키데라라고 하는 절 근처에서 살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 느그맣게 스님이 어른 동자 하나를 데리고 찾아와. 그래서 스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젊은 날에 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제 나는 볼품없다. 인생이 너무 쓸쓸해요 하고 기분이 쭉 떨어져. 우울증에 걸린 게 너무 안 돼서 스님이 자, 세키데라에서 당시에 축제가 있으니까 맛집이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놀러 갑시다 해서 그날 하루 어린 동자 승하와 같이 놀러 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오노 고마치가 시 하나를 써요. 그래서 그럼 왜 굳이 이 시를 쓰느냐? 오노 고마치의 그 시가 유명하던데 그 시가 뭐야? 여기 갔다 오고 나서 쓴 시야 라고 해서 그 시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요제이 천황가의 노래인데 요제이 천황이 가장 사랑했어요. 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앵무새예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여기에 앵무새가 있잖아요. 앵무새가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와 고마치예요. 자, 1번, 2번 누가 요제이 천황? 1번, 2번 1번이 요제이 천황이에요. 자, 요제이 천황이 궁궐에서 축출시켰어. 너 그냥 가라 라고. 사랑하는 여자를 밖으로, 궁궐 밖으로 내쫓았는데 이 남자의 마음이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야. 안 괜찮아. 그래서 질척질척하게 이러면 안 돼.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야 하는데 질척질척하게 여자에게 미련을 남겨주는, 여지를 남겨주는 편지를 써. 이런 남자가 더 나빠. 이래서는 안 돼. 어떤 편지를 쓰느냐? 궁정은 여전히 옛날이랑 변하지 않고 있어. 물건은 변하지 않는데 너는 궁궐을 그리워하지 않겠지? 라고 살짝 떠봐. 이 모든 게 변하지 않는데 변한 거는 너만 없다라는 그 사실이 살짝 나는 슬퍼 라고 하면서 너는 어때? 라고 하는 여지를 남기는 편지를 써. 진짜 이러면 안 돼. 이런 지저분한 질척질척하면 안 돼요. 그럼 여자가 화려했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이 여자가 고마치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여전히 이 여자는 궁궐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다시 불러줄까?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겠죠. 답을 써. 어떻게 답을 쓰느냐? 여기에 야라는 글자 하나를 조로 바꿔요. 이 조가 씁니다라는 뜻이에요. 야는 했니라는 의문형이에요. 했니라는 의문형을 씁니다로 바꾸니까
변하지 않았네. 저도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써. 나 다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똑같이 답을 했다 해서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즈키 하루노. 이 여자도 천재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스즈키 하루노도 천재예요. 자, 고마치는 그래서 다시 궁궐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 애 안 불렀을까요? 왜 안 불렀을까? 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 차라리 편지를 보내지 말아야지. 이게 해이안 문학의 진수예요. 정수예요. 이게 진짜 사실, 진짜 역사 속의 편지 내용들이에요. 짜증이 나, 짜증이. 그러니 이 여자가 이런 시집을 쓰지. 네, 이러면 안 돼. 이 질척질척하면 절대 안 돼요. 남녀관계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그려냈다. 이걸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렸습니다. 이게 베니즈리예요. 왜? 붉은색이 주로 되고 한두 가지 색만 썼기 때문에 즉 다색판화로 가는 중간 단계였다. 그러면서 이 고마치가 비를 내리게 하는 그림 또한 그려요. 계속 비가 안 오니까 7월 칠성날 비를 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림 또한 그려요. 네, 자, 이렇게 사선하는 이런 표현들 별로 이물감이나 이질감 없으시죠?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뭐 사파들 보면 이런 비표현들 많이 나오죠.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왜? 이러한 걸 나온 게 없으니까. 이때부터 비라든지 바람의 표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화책이라든지 또는 궁에서 가는 이러한 바람의 표현들은 이런 것들이 스즈키 하루노부가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 저녁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비를 왜 자꾸 뒤로 가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만화책의 표현들, 비바람의 표현들이 처음 이런 선의 표현들을 누가 했었는 스즈키 하루노부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작가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달력이에요. 달력에 이거 그림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달력에는 그림을 넣었을까요? 그럼 우리 젊으셨을 때나 요즘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 한 80년대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달력에 미인 그림이 있었죠. 수영복 입은 연예인 그림.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조선시대에 이때부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달력에 그림 넣는 거.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 출판 문화에서 많이 팔려고 많이 파는 게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출판물이 많이 나갈 때가 연초나 연말이 되겠죠. 왜? 달력을 팔아야 하니까. 달력을 파는데 이때 당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력 출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달력 경진대회가 달력 행사가 있어요. 누구 달력이 좋은가 이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는 그냥 숫자만 넣었다가 어느 순간 그림을 좀 넣어볼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넣었는데 이 그림에다가 여자 그림을 넣었는데 색을 많이 넣는 색이 많이 들어갔죠. 이게 비단과 같은 색을 많이 넣는 그림을 달력에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넣었어.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달력의 그림, 특히 여자 그림이 들어가는 그림이 이때부터 일반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들어가는 그림은 뭐냐? 스즈키 하루노부는 왜 이렇게 다른 우키요의 작가들하고 다르게 서정적이냐, 문학적이냐, 인문학적이냐고 했을 때 스즈키 하루노부의 출신을 봐야 해요. 제가 도쿄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냥 돈 보고 모여든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교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품위 있는 귀족계층의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응대하는 작가들 또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의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토 출신이에요. 교토에서 그림을 배웠어요. 교토 화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접하는 게 고전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나가사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나가사키로 우리나라 조선통신사도 왔지만 포르투갈의 상인들도 왔고 네덜란드 상인들도 왔고 중국하고 교육이 끊겼다가 다시 중국하고 교육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국의 황벽종이라고 하는 종교가 왔고 명나라의 중국 명말에 판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중국 명나라 말에 유명한 판화 작가인 구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구영이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들을 좀 많이 해요. 좀 명나라 미인의 조금 왜소한 미인들, 당나라의 풍만한 미인이 아니라 명나라의 왜소한 미인들의 판화 작품들이 이때 들어와요. 그럼 이게 교토에서 주로 향유가 되지 도쿄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 무역으로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그때 많이 접하게 돼요.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래서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도쿄로 가서 전혀 다른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럼 스즈키 하루노부 교토에서 도쿄로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분명히 달력에 들어가는 달력 그림이에요. 달력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 그림을 보통 그냥 우키요의 여자를 그리는 게 아니라 헤이안 시대 유명한 시들이 있어요. 소년이 매화나무 가지를 꺾었네. 매화나무가 꺾었어. 그러면 이건 2월. 소녀가 벚꽃을 보았네 라고 하면은 3월. 자, 밤에 놀았어 라고 하든지 이러한 또 매화나무 가지를 꺾었네. 이건 2월이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력 그림을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아주 쉽게 보는 이런 달력의 기본 베이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력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그림 하나를 만들어내요. 이 사람 정말 엄청나요. 미다테 그림이라고 하는 걸 갖다 하나를 만들어내요. 미다테는 간단하게 제가 말할게요. 뜻이 2개 이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많이 동양화에서 익숙하죠. 이러한 그림들을 뭐라고 해요? 산수화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4개를 경자로 바꾸면 사경산수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경산수화를 많이 그려놔요. 그럼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풍류들은 누가 주로 이해를 하고 소모를 한다? 교토다, 도쿄다? 교토가 돼요. 도쿄에서는 소모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귀로는 들어봤어. 귀로는 들어봐서 그게 뭐야? 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소화시켰는가? 미다테 그림, 뜻이 2개, 3개 있는 그림을 어떻게 소화시켰는가? 자, 자식기라고 하면은 자식기라는 것은 방이란 뜻이에요. 방에서의 8경이라는 거예요. 8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밤에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들어봤다면은 뭐 평사나간 정도 들어봤어요. 어떤 게 아름다운 경치야? 그러면은 이 8경이라는 것은 중국 동종호에서의 아름다운 경치 8가지가 아시아의 문인화의 주제가 돼요. 언제부터? 14세기 후반 15세기부터.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이 그려졌어요. 안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려요. 중국에서도 그려요. 베트남에서도 그려요. 자, 이 동정호에서의 이 8경 중에서 8개의 경치 중에서 방에서의 8경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방은 어디 방이냐? 게이샤의 방을 말해요. 요시아라 유각의 방에서 미인들의 방에서 8경이 뭐냐? 자, 각 등의 저녁빛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녁빛이 되겠죠. 등에서 발발긴 저녁빛에서 유각의 여자들은 저녁에 뭐해? 하면은 편지를 읽거나 편지를 써.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하면 첫 번째 유각의 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사경산수화 중에서 뭐야? 라고 하면은 흔히 아시아 공통의 주제인 어천석조가 이거야. 즉 동정호에서 저녁에 어촌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귀가하는 이 배들이 있는 게 아시아 공통적인 주제예요. 아름다움에. 풍경의 아름다움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천석조야. 아하, 어떻게 어천석조야? 여기 불 있잖아. 이 말이에요. 뜻이 두 개란 뜻이에요. 이렇게 뜻을 섞어놔요. 수수께끼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수수께 하루노부에게 열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어디를, 문에서 나오고 있죠.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문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거? 빨래. 빨래? 그 어머님들은 보통만 이거 많이 하셨을 텐데, 젊으셨을 때. 춤추러 가나? 아니니까. 춤추면요! 빨리바구니 들고. 목욕바구니. 야, 남편. 우리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지만 옛날에는 천바구니를 들어요. 그러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여자들, 게이샤들이 아름답더라. 세수하고 나오면은 게이샤 아니어도 다 예뻐요. 내가 가장 예쁠 때는 세수 막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 거울 봤을 때가 제일 예뻐요. 뽀얘. 그런데 그 예쁜 여자들이 목욕까지 하고 나서니 얼마나 예쁘겠어. 예뻐. 그런데 이게 8경 중에 뭐냐? 산시청남이라는 뜻이에요. 언제가 풍경 중에서, 동정호의 풍경 중에서 언제가 아름답니 했더니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봄에 산시청남이 어디에서 바람이 불었어? 부채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부채, 이거 산시청남이야. 그래서 미인의 생활이 첫 번째, 8경 중에 산시청남이 두 번째 뜻을 갖게 돼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제가 연사만종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연사만종은 동정호 주변에 뭐가 있느냐? 절들이 있어요. 산이 있고 절이 있는데, 자, 저녁에 이제 끄 되면은 희뿌옇게 안개가 올라와. 안개가 올라와서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동정호는 안개가 많이 피어요. 어디서 동소리가 땡땡땡 쳐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고즈넉하고 아름답더라. 어디에서 연사만종이 돼요? 연사만종 어디 있어요? 여긴 연사만종 맞아요. 여기도 연사만종이에요. 어디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절 말고 시계가 있잖아요. 서양식 시계. 왜 시계냐고 보냐? 종소리를 왜 하느냐?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자가 고개를 안 돌리겠죠. 종소리에 맞춰서 고개를 돌렸어. 그래서 이게 종소리 연사만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뜻을 갖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동정추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동정호에서 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태백, 시성은 누구예요? 시성은 공자. 공자는 시를 안 썼어요. 금방 시성 때 시자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시자. 시성은 아까 200. 시선은 이태백, 네, 시성은 두보. 보통 두보는 굉장히 12번을 시를 고쳤어요. 고쳐서 최고의 시 하나가 나오면 이태백은 술 한잔 마시고 내뿜으면 그게 최고의 시야. 누가 더 천재야? 이태백이 천재긴 해요. 근데 말년은 이태백은 물에 빠져 죽었잖아. 자, 그만큼 동정호가 아름다웠는데 두보나 이태백이 동정호에서도 최고가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라고 시를 썼을 때는 가을달이에요. 가을의 달과 관련된 시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동정호에서. 그러면 이태백이나 두보가 썼던 이 동정호수에 뜬 가을달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여기 달 떴죠? 동그랗게 그럼 가을이야. 어디에 있어? 여기 가을. 거기서. 거울이 달이에요. 달이란 뜻이에요. 거울이 동그라니까. 그럼 이게 가을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이게 가을, 달은 만월은 매달 15일인데 이게 가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바깥에 풀이 꺾여 있잖아요. 가을풀이에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달이 여기 있고 이게 가을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동정추월이다라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 사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보통 제가 이제 스즈키 하루노부가 아사쿠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에도라고 할 때, 즉 도쿄에서도 또 지금의 도쿄가 아니라 도쿄를 보통 생각하면 신주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에도 도쿄는 어디냐? 도쿄역이 있죠. 도쿄역의 살짝 위야 살짝 아래. 그러니까 살짝 아래인 시나가나 살짝 위인 아사쿠사. 거기가 전통적인 도쿄예요. 그러면 아사쿠사에가 뭐가 있느냐? 수모하는 데요. 수모. 그래서 여기가 원래 도쿄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그렸는데 오히려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렸어요. 하루노부가 눈 오는 날 게이샤 여자가 누군가를 기다려 눈이 쌓이고 있는데 추운데 그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의 이게 남녀의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의 원래 뜻은 뭐냐? 이 그림이에요. 누가 그렸느냐? 중국의 화가 유명한 화가인 조중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어요. 즉 백로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백로 뭐냐? 이때 선종회화에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응거 생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직 봄이 되지 않으니까 모여있지만 언젠간 누군가 나를 알아줄 거다라고 하면서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겨울의 백로 표현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조중목의 백로가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무로만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기에 아시카가가 세종대왕하고 그 다음에 세조 때 교역을 했던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즉 쇼군 가문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이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봤겠죠. 그게 이거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하고 비슷한 정인을 기다리는 우리나라 그림 하나 있겠죠. 누구? 신윤복의 달밤에 뭔가 나는 머릿속에 띄어넣지만 단어는 생각이 안 나. 이 그림 맞아요? 이 그림 맞아요? 월하정인. 월하정인.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어요. 정인을 기다리는. 그럼 이렇게 정인을 기다린다는 이런 자유스러운 열의 감정이 언제부터 생겨나냐면 비슷한 시기에 이때부터 생겨나요. 왜? 경제력이 올라가니까. 돈이 어찌됐건 상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은 일반 서민들이나 대중들에게는 돈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생겨난 하나의 문화적인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정인을 만났어. 신윤복의 정인은 자기의 정인을 만났어요. 스즈키 하루노부는 자신의 정인을 만났을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만났는데 만났죠? 제가 드렸어요, 그림을. 만났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갈까요? 하지만 이미 가고 있어. 이러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즈키 하루노부의 역대 제가 미인과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실존 인물 중에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마지막으로 스즈키 하루노부 작품 중에서 마지막 작품들이 있어요. 에도의 산미인이라고 해서 명화 시기에 이 명화 시기 년간에 가장 유명했던 여자가 누구냐? 후지, 기쿠노쇼는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오센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흔히 말하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하는. 즉 오센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의 뉴진스 정도. 르세라핌이나 뉴진스. 후지는 자 SM의 에스파나 YG의 블랙핑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사쿠사의 찻집에 간판 무스메니까 넘버원 자, 아이돌들이 가장 경쟁으로 뭘 하느냐? 자기 그룹 내에서 어떤 경쟁을 해요? 센터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아사쿠라 찻집의 센터는 후지. 그 다음에 오센은 센터가 오센이에요. 가게가 달라. 근데 여기는 중심가, 여기는 살짝 외곽. 둘이 인기 투표를 했어. 누가 이겼을까? 오센인데 왜요? 일단 얼굴 방향. 얼굴 방향이 이렇게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기 투표는 비슷비슷했는데 명쾌한 결론을 내렸어요. 투표율이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명쾌한 결론이 후지는 시내 중심가에서 그 정도가 나온 거고 오센을 만나려면 교통이 불편한 외곽까지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결국은 오센의 압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센과 후지의 차이는 뭐냐? 제가 뒤에 그림에다가 놨을까? 오센 이 그림으로 살짝 볼까? 오센의 차이는 여리여리해.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그 문인들이 오센에 대해서 평가를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오센은 특별히 치장을 하지 않지만 그냥 그 자체로 순수하고 아름답다. 일명 청순미. 청순미가 뛰어난 애들이에요. 후지에 대한 평가는 뭐냐? 후지는 살짝 눈썹을 가늘게 하고 굉장히 입술에 하는 메이크업을 잘하는 미인이다. 그래서 살짝 섹시미가 있다. 기준이 달라.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아이돌이라 했느냐? 혹시 나는 내 젊었을 적에 누구 좋아하셨던 배우나 가수 좋아하셨던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서태지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그분도 아저씨가 됐지만 요즘은 누굴 좋아하느냐? BTS의 지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나르시스적인 그 퇴폐미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누군가를 아이돌을 좋아하면 뭘 해요? 단순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넘어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돈을 잘 벌길 바래서 내가 거기에 일조를 하죠. 팬으로서 팬 가입돼서 돈을 내고 아이돌 굿즈도 사고 뭘 사고 브로마이드도 사고 다 줘. 그거에
그러면 원조가 누구냐? 시발점이 누구냐? 아이돌 굿즈의 시발점은 누구냐? 오센이에요. 얼마나 유명했느냐? 오센에 가면 찻집이라서 차를 마시러 가야겠죠. 차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찻집에 오센 브로마이드가 팔리고 오센 손수건이 팔리고 오센 차도구가 팔려요. 즉 오센 굿즈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후지도 후지 굿즈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센 달력집, 즉 우리 앨범 사면 그 안에 사진집 다 들어가죠. 요즘 똑같아요. 그러면서 오센가 당대의 최고의 아이돌이 돼요. 그래서 오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센이 사라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시로 표현돼요. 오센 찻집에 갔는데 차도구가 없고 약통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약통은 뭐냐? 차도구는 오센을 말해요. 젊은 친구가 차를 따라줬으니까. 약통은 뭐냐? 오센이 사라지고 오센의 아버지가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어. 즉 이제 늙어서 약에 의지하는 약통만 남아있다라는 풍자로 표현을 됐는데 오센이 시집을 잘 갔어요. 시집을 잘 가서 당시 성주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7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오랜 전통적인 강자였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후지가 그래도 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 건 아니에요. 오센은 오랫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전통적인 강자가 됐다면 후지는 딱 6개월 일했어요. 6개월 일했는데 오센의 아성을 치고 올랐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그거는 자 오센과 검은 사무라이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 모습도 있지만 당시 아사쿠사에는 여러 찻집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후지가 일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쓰느냐? 아사쿠사 절에 가서 가볍게 일정 가볍게 던지고 전부 다 찻집에 가서 오센이나 후지를 만나러 간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이때 오센과 야나기야 후지에서 후지 굿즈가 이렇게 있죠. 근데 후지가 사라진 데에는 생물론도 미사이고 뭘 알 수가 없는데 이들이 갑자기 유명해진 데는 스즈키 하루노부가 자 새로운 누군가를 그릴까 하면서 그냥 우연하게 오센을 그렸어. 달력에다가. 그게 공전에 히트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신인 발굴을 한 거죠. 히트를 치면서 그때부터 찻집에 오센으로 전부 다 몰리게 돼요. 몰리게 되자 당대의 모든 찻집에서 자기의 넘버원 센터들을 전부 다 스즈키 하루노부에게 의뢰를 해요. 그려달라고. 그래서 스즈키 하루노부가 그렸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렸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된 사람이 딱 두 사람, 오센과 후지였다. 그래서 스즈키 하루노부가 이런 식으로 당대의 위인화의 전형을 만들었다. 그동안에 굉장히 직설적이었던 감정을 조금 더 서정적이고 편안한 감정을 보내는 게 이 에도의 사람들에게 먹혀들었고 이게 세계에 먹혀들었다. 그래서 스즈키 하루노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네네. 그 반코가 일본 그 판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자기 그림에도 상당히 그 일본 그림 판화를 많이 저 사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많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반고의 작품이에요. 반고의 우체국인데 크렘밀러 박물관에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뒤에 보면은 일본의 전부 다 우키요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키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흐의 작품에 노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명한 형광색들은 우키요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마네 같은 경우도 이게 모네다. 모네 첫 번째 부인인데 고생만 하다주고 첫 번째 부인에게 기모노를 입히고 게이샤를 갖다 역할하면서 그린 자기 부인을 직접 그린다고 해서 인상파의 화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우키요에가.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답이 되셨어요?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